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첫 사건은 한 여성이 차가운 바다로 추락하며 시작된 비극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새벽 5시 전남 고흥군 119 상황실로 다급한 신고가 걸려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절규하듯 외친 이는 40대 여성 민정. 그녀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던 중 동생 같은 서연이 난간에서 추락했다고 울먹이며 전했습니다. 당시 상담원이 장소를 묻자 민정은 충격 탓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결국 옆에 있던 또 다른 일행 연주가 대신 위치를 알려줍니다. 신고 장소는 전남 고흥에서 나로도 섬으로 이어지는 나로대교. 아파트 6층 높이에 달하는 이 다리는 아래로 떨어지면 생존이 극히 어려운 구조물이었죠. 머리부터 추락하면 즉사, 아니더라도 척추 손상이나 장기 파열, 뇌출혈이 불가피합니다. 설령 살아남더라도 차가운 물살과 저체온증이 덮쳐 구조대 도착 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리 높이가 높을 뿐더러 근처 바다는 유난히 물살이 빨라 몇 분 사이에도 시신이 멀리 떠내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서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난간 옆에는 운동화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마치 누군가 흔적을 남기려 한 듯한 광경. 구조대는 즉시 해양경찰, 경비정, 잠수부까지 총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물살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며 범위를 넓혀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시신조차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다리 위에 남은 것은 절망과 공포뿐. 민정과 연주는 다리 위에 서서 울먹이며 구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이 겹쳐 표정은 창백했고 손은 떨려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에게 차분히 접근해 당시 상황을 묻습니다.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죠. 추락한 여성의 신원은 곧 밝혀졌습니다. 31살의 서연, 광양에 거주하며 언니뻘 되는 민정, 연주와 평소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10살가량 났지만 술자리를 함께하며 언니 동생처럼 지내던 친밀한 관계였죠. 사고 전날 저녁에도 세 사람은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민정이 서연아, 밥 먹자 하며 불렀고 서연은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에선 이미 연주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막걸리가 곁들여졌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고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민정이 말했죠. 그냥 집에 가기 아쉽지 않아? 나로도 쪽에 좋은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이미 취기가 오른 세 사람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그들은 나로도 섬의 한 모텔에 도착해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와 방에서 새벽 4시 반까지 수다를 이어갔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던 그들은 결국 과음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민정이 말했습니다. 바람 좀 쐬자. 그제서야 세 사람은 모텔을 나서 근처 나로대교로 향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잠시 정신이 드는 듯했죠. 하지만 취기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바다의 파도소리가 묘하게 뒤섞인 채 그 새벽길은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다리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사진 찍자. 술기운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발걸음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난간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순간 민정과 연주는 위험하다 느꼈지만 제지할 틈도 없이
셔터 소리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의 중심을 잃은 서연은 그대로 난간 아래로 휘청거리며 추락했습니다. 순간 민정과 연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아, 울부짖으며 난간 쪽으로 달려갔지만 아래는 새벽 어둠에 잠긴 거친 파도뿐.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구조대는 이 진술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정말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실제로 사건 당일 서연이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니 흐릿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아 사물 식별조차 힘든 시간대였던 겁니다. 게다가 나로대교는 관광 명소라 하기 어려운 장소. 굳이 셀카를 찍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직감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락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의심은 막연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일행이 묵었던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빈 술병과 종이컵이 놓여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그것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팅한 듯한 분위기였죠. 게다가 서연의 머리끈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술자리를 즐기다 흘린 흔적이라 보기엔 어딘가 조작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수사관들은 혹시 이 자리가 꾸며진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의문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은 민정과 연주를 분리해 각각 당시 상황을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사고였다면 두 사람의 진술은 자연스레 일치해야 했습니다. 먼저 연주는 서연이가 난간 쪽으로 비틀거리다 바람에 휩쓸려 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중요한 순간인데도 노력조차 없는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서연의 사정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이혼 후 혼자 살며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대출과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은 어느새 7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최근 1년 사이 무려 4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생계를 잇기조차 버거운 서연이 어떻게 보험료를 냈을까요? 수사 결과 보험료는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도현, 순천에서 사채업을 하던 남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건 발생 불과 3개월 전 서연의 보험 수익자가 도현으로 변경되어 있었다는 사실. 보험사 CCTV에는 서연이 직접 와서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상황은 너무 수상했습니다. 결국 서연이 사라진 지금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도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돈이 없으니 대신 내준 것뿐이다. 가족이 없어서 내가 수익자가 된 거다라며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은 사채업자, 피해자는 빚에 허덕이는 이혼녀, 그리고 갑작스러운 다리 추락. 의심을 지우기엔 모순이 너무 컸습니다. 이 시점부터 경찰의 추적은 본격적으로 도현을 겨누게 됩니다. 경찰은 서연의 주변 상황과 도현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했습니다. 마침 CCTV에서 중요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사건 며칠 전 한 코란도 차량이 나로대교 인근을 수차례 왕복하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해보니 주인은 바로 도현이었습니다. 그가 현장을 사전에 답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초점을 넓혀 함께 있던 민정과 연주에게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서연 사망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도현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실제로 있던 건 민정과 연주였습니다. 만약 단순 목격자였다면 그들의 진술은 더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로 다른 기억과 애매한 답변으로 수사관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서연과 자주 어울렸고 그 친밀함은 범행 동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경찰은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조사 끝에 밝혀진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과 연주 모두 도현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단순히 서연의 친구가 아니라 사채업자 도현과 비드로 얽힌 관계였던 것이죠. 경찰은 곧 이 세 사람이 사건 전부터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진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식당 CCTV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식당 주인도 자주 오는 손님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얽혀있던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도현은 서연의 죽음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짰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자 돈을 빌려간 민정과 연주를 끌어들였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유혹은 치명적이었고 두 사람은 결국 함정에 빠져든 셈입니다. 경찰은 이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세 사람의 휴대폰 위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주변 탐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의 범행을 직감했지만 살인에 연루됐다는 증거는커녕 서연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도현은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듯 해양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보험 청구에 필요하다며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뻔뻔하다 못해 대범한 태도의 수사팀은 이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달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였고 경찰은 실마리를 찾지 못해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6월 7일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수 화정면 백야대교 인근 바위 틈에서 심하게 부패된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확인 결과 실종됐던 서연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부검을 의뢰했고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인은 추락이 아니라 경부 압박 질식사, 즉 목을 졸라 살해당한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서연의 몸은 커튼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녹색 철망에 둘러싸인 채 벽돌 2개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한 흔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 타살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고흥 나로대교에서 추락했다고 했는데 시신이 발견된 곳은 45km나 떨어진 여수 백야대교였습니다. 조류를 고려하면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의 흐름은 오히려 여수에서 고흥 쪽으로 향했습니다. 즉, 시신이 나로대교에서 떨어져 백야대교까지 흘러갔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처음부터 신고가 거짓이었구나. 실제 시신이 유기된 곳은 고흥이 아니라 여수 백야대교였던 겁니다. 경찰이 잘못된 장소만 수색하고 있을 때 진짜 유기 현장은 이미 은폐된 상태였던 것이죠.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움직였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 민정과 연주, 그리고 보험 수익자인 도현까지 3명을 긴급 체포한 겁니다. 도현은 체포 순간 젠장하며 담담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정과 연주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살인과 무관해요.
다만 술자리에 수면제를 탄 건 맞지만 그 후는 도현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일부 사실 같기도 거짓 같기도 했습니다. 형사들은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영상을 꺼내 보여줍니다. 사건 당일 도현의 코란도 차량에 민정과 연주가 함께 타고 백야대교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닫았습니다. 공모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어 도현은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원하는 건 범행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 전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연은 연주의 소개로 도현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혼 뒤 생활비에 쪼들리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했던 그녀는 호탕하게 돈을 쓰며 다가오는 도현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도현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험 사기를 꾸미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과 단절된 여성을 찾고 있었고 서연은 그에게 안성맞춤 먹잇감이었습니다. 연인은 어느 날 속내를 드러냅니다. 너 빚 많지? 근데 쉽게 갚을 방법이 있어. 도현은 보험 사기를 제안했습니다. 서연 명의로 생명보험을 최대한 많이 가입하고 나중에 실종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흔들렸습니다. 삶은 이미 벼랑 끝이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내건이 생명보험이 그녀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범행의 무대는 곧 새로운 인물이 끼어들며 뒤틀리게 됩니다. 바로 연주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도현과 서연의 범행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나도 끼워달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도현은 오히려 득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더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 사람은 보험 사기단을 꾸렸습니다. 합의된 분배율은 서연 50%, 도현과 연주가 각각 25%. 하지만 이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짠 건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왜 서연이 제일 많이 가져가? 그냥 죽여버리면 내가 다 먹을 수 있잖아. 탐욕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도현은 몰래 연주와 내통하며 새로운 계획을 꾸몄습니다. 내 빚을 다 탕감해줄게. 대신 서연을 없애자. 연주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기에 민정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서연의 친구였던 민정이 신뢰를 쌓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죠. 2013년 4월 23일 밤, 세 사람은 마지막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술자리 도중 서연이 자리를 비운 순간 그녀의 막걸리에 수면제를 섞었습니다. 곧 서연은 시야가 흐려지고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도현이 차량을 끌고 오자 민정과 연주는 부축하는 척 그녀를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비닐봉지를 씌우고 케이블 타이로 목을 조르며 서연의 생을 빼앗았습니다. 모든 것은 치밀한 합의 아래 진행된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커튼천으로 시신을 감싸고 녹색 철망을 단단히 둘렀습니다. 그리고 벽돌 2개를 끈으로 묶어 무게를 더했습니다. 차 트렁크에 시신을 실은 뒤 이들은 여수 곳곳을 돌며 유기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한밤의 도로 위,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흐르는 차는 마치 죄악의 흔적을 씻으려는 듯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새벽 2시 반, 그들이 멈춰선 곳은 여수 백야도 선착장이었습니다. 어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인적은 드물었고 주인은 고요했습니다. 도현은 시신을 트렁크에서 꺼내 바다로 향했습니다. 커튼에 감긴 몸은 이미 무겁게 짓눌려 있었고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풍덩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바닷속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건 알리바이 조작이었습니다. 도현은 차를 몰아 고흥나로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즉흥 여행을 온 듯 행동했고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숙소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빈 술병과 컵을 정성스레 세팅했고 일부러 서연의 머리끈을 떨어뜨려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로대교 난간에 그녀의 운동화 한 짝을 남기고 민정은 당황한 척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완벽히 꾸민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치밀한 연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시신이 바닷속에서 떠오른 순간 사건의 진실은 물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재판에서 도현은 처음과 달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커튼, 천, 철망, 벽돌까지 준비된 정황은 사고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살인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연주는 둘이는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CCTV와 도현의 자백은 이들의 공모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현에게 징역 30년, 민정과 연주에게 각각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계획 범행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재판은 2심, 3심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도현에게 무기징역, 민정과 연주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단순 추락사고로 포장될 뻔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떠올랐기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면 범인들의 악행은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그들의 죄를 감췄지만 결국 억울한 피해자의 한은 떠올라 범인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돌아오고 감춰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감탄하는군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다리 위의 미스터리로 향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수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인제군의 인제대교에서 벌어졌습니다. 2003년 2월 22일 토요일 저녁,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청춘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마지막 학창시절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과 사회로 흩어지기 전 함께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 밤, 한 여성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며 마을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인공은 20살의 지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녀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던 남성 민호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뒤로하고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지안은 용기를 내어 고백까지 했습니다. 사실 나 너 좋아했어. 하지만 이 짧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정을 넘어 민호와 헤어진 지안은 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 내린 새벽길은 조용했고 체육관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지안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곧 도착할게, 체육관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은 새벽 1시 38분. 그러나 그로부터 28분 뒤 그녀의 휴대폰은 인제대교 인근에서 꺼져버렸습니다. 짧은 통화와 꺼진 전원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인제대교 하천 아래서 지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알몸 상태로 차가운 물에 누워 있었고 왼팔로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단순 추락사가 아니었습니다. 몸 곳곳에 구타 흔적과 목 졸린 자국,
방어흔까지 남아 있었죠. 자살설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었고 경찰은 타살로 수사 방향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지안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성 민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헤어진 뒤 PC방에서 친구와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접속 기록은 새벽 1시 59분부터 4시 52분까지 확인됐습니다. 알리바이는 성립됐죠. 그렇다면 지안은 민호와 헤어진 1시 38분부터 휴대폰 전원이 꺼진 2시 6분 사이 단 28분 동안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이 짧은 공백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지안은 체육관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눈 덮인 체육관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안이 지나야 했던 육교에는 발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즉, 그녀는 체육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누군가와 맞닥뜨려 길이 끊겼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납치해 차량에 태운 뒤 인제대교 근처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부검소견은 타살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지안의 몸에는 폭행 흔적이 있었고 입 주변에는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을 조른 흔적과 점상 출혈은 누군가 그녀를 제압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어흔 역시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증명했죠. 범인은 폭행과 목 조름으로 지안을 실신시킨 뒤 다리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견 당시 지안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정액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목적이 단순 살해였는지 성범죄 시도가 있었는지는 끝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신 발견 지점이 인제대교 닌제 방면이었다는 점에 수사관들은 주목했습니다. 범인이 외부에서 들어와 그녀를 해치고 돌아가던 중 다리 위에서 시신을 떨어뜨린 동선이 그려졌습니다. 이 동선은 지역 지리에 밝은 사람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결정적 제보를 받습니다. 견인차 기사 한 명이 그날 새벽 인제대교 근처에서 흰색 마티즈 차량이 정차된 걸 봤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CCTV가 없어 차량 소유주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제한된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지안의 죽음은 억울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방향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지안의 가족과 주변인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된 인물은 의부 언니의 남편, 즉 지안의 형부 왕진우였습니다. 사건 직후 그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데도 굳이 인제대교 교각 주변을 배회하며 수색하는 모습이 목격된 겁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후에 돌아보면 섬뜩한 정황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곳을 헤매고 있었을까요? 왕진우는 평소 가족 내에서 크게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안 사건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경찰 수사에까지 개입하려 했습니다. 그는 유통업체 배달 기사로 일하며 인제대교 인근의 지름길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은 역주행을 해야만 알 수 있는 특수한 루트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사건 당일 흰색 소형차를 몰고 다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왕진우의 차량을 감식했지만 지안을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법적으로 구속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고 지안 사건은 서서히 미궁에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의 손발은 묶여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장기간 미제 상태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면식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범인일 수도 있다는 추정이었습니다. 전단지 3만 장이 제작돼 강원도 전역에 배포됐고 제보자에게는 보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하나라도 튀어나와야 했지만 사건은 어둠 속에 잠겨만 갔습니다. 그러던 2018년 사건 발생 15년 만에 놀라운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제대교를 지나던 운전자였습니다. 제보자는 새벽길에 쌍라이트를 켜자 맞은편에서 한 남성이 마네킹을 다리 밑으로 던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마네킹이라 여겼지만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걸 보고 섬뜩한 진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신고를 주저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 양심의 가책에 결국 제보를 결심한 겁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을 놀라울 만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네킹을 던지던 남성 외에도 현장에 있던 차량 2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흰색 다마스 소형 화물차였고 다른 하나는 2.5톤에서 3.5톤 크기의 노란색 견인차였습니다. 특히 견인차는 차량 뒤에 달린 서치라이트를 앞으로 비추며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 빛에 잠시 시야가 밝아졌고 그 순간 피해자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던 장면까지 또렷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경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다리를 지나가자 노란 견인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며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는 등골이 서늘해져 급히 속도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목격한 것을 들킬까 두려웠던 겁니다. 이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그는 그날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고 15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경찰에 제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특히 노란색 견인차의 존재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제보자도 견인차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수사의 혼선을 의도적으로 유발했다면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견인차 기사를 추적했지만 그는 사건 직후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은 바로 그 견인차 기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짜 목격자일 수도 있고 혹은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시 그의 위치와 행동이 사건과 얽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이 흐르며 단서는 사라졌고 경찰의 수사는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기회는 또 한 번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안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사건 발생 2년 뒤 또 다른 미스터리한 죽음이 인제에서 벌어졌습니다. 귀둘리 계곡 인근 미령교 다리 아래 하천에서 또 다른 20살 여성의 알몸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의 나이, 발견 장소, 알몸 상태, 다리 아래라는 공통점까지 지안 사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두 사건의 유사성은 분명했습니다. 20살 여성, 다리, 알몸 상태, 미제로 남은 결말. 전문가들은 동일 범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희미해졌고 경찰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건이 참혹한 죽음은 서로 연결된 듯하면서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인제군의 작은 마을은 두 번이나 젊은 생명을 잃었고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지안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졌지만 유족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여전히 경찰서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불친절과 무능함이 그녀의 마음을 깊게 상처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미제 사건의 고통을 넘어 제도적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유족을 두 번 죽인 건 잘못된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게 남자 만나러 다니다 그렇게 됐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자살했다는 억측까지 돌았습니다. 근거 없는 말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남겨진 가족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고통보다 이런 왜곡된 시선이 더 잔혹한 2차 가해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딘가에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을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미제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의 한계가 커집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지고 물적 증거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영혼이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그들을 버티게 합니다. 결국 인제대교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공권력은 제 역할을 했는가? 피해자와 유족을 지켜주었는가? 사건 이후 남겨진 건 깊은 상처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동일범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또 다른 죽음. 이 두 사건은 지금도 미제로 남아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하며 범인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일 것입니다. 지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인제대교와 미령교, 두 다리에서 연이어 발견된 20살 여성들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일범이 또 노릴 수 있다, 이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수사 방향을 문제 삼습니다. 처음부터 면식범 가설에만 집착하다 보니 외부 요인이나 우발적 범행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중요한 단서들이 흘려보내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차량 수사도 미흡했습니다. 결국 시간은 흘러갔고 사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런 초기 수사의 한계는 미제 사건을 낳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안의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무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 또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적 낙인과 왜곡된 시선이 강했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녀서 그런 일 당했다는 무책임한 말들이 범인을 추적하는 대신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범죄의 본질은 흐려지고 진짜 범인은 어둠 속에서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안의 어머니는 지금도 경찰서를 찾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경험한 불친절과 복잡한 절차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상실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유족은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제도적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적 정의와 제도적 신뢰의 붕괴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안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송과 기사에서 사건이 재조명될 때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온라인 공간에는 이 사건은 반드시 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는 건 증거와 기억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는 부족합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지안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는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의 용기 있는 제보 혹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안 사건을 돌아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 범행 장소는 다리, 시신은 알몸 상태, 그리고 경찰의 초기 수사 실패. 이 패턴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고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제 사건의 아픔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고음으로 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안전망은 충분했는가? 수사 역량은 제 역할을 했는가?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는 존중받았는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울과도 같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약 사건 초기 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더 빠르게 수집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경찰이 흰색 차량과 견인차를 철저히 추적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아쉬움과 후회는 유족의 몫으로 남아 평생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의가 뒤늦게라도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그 어둠은 언제든 갈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사건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피해자다움이라는 왜곡된 시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범죄의 원인은 범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종종 피해자의 행동을 탓했습니다. 밤늦게 다닌 탓띠라는 말은 진실을 흐렸고 유족을 더 큰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어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차츰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유족에게는 결코 끝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안의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딸의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킨다고 합니다. 딸이 남긴 흔적 하나하나가 여전히 살아있는 듯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은 유족에게 영원히 멈춘 시계를 남깁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2003년 새벽 2시에 멈춰 있습니다. 지안 사건의 기록은 여전히 경찰서 서랍 속에 남아 있습니다. 두꺼운 사건 기록철에는 당시 수사관들의 메모와 제보자들의 진술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기록은 차갑게 굳어버렸고 새로운 단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이 재조명될 때마다 제보가 이어지는 걸 보면 누군가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이 세상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안 사건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쌓여갔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유족의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반복되는 경찰 수사의 한계. 사건들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사회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제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림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DNA 기술의 발전, CCTV 해상도의 향상, 데이터 분석 기법 등 새로운 수사 도구가 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잡히지 않던 범인도 언젠가는 그 흔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지우지 않고 사건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이 곧 단서가 되고 단서가 곧 정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지역사회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인제라는 작은 도시는 오랫동안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연이어 다리에서 숨진 사실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걱정하며 밤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전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인식은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키웠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아픔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불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사람들의 연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려는 시민들의 편지,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끈질긴 취재,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온라인의 목소리들. 이 작은 불씨들은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붙잡아 두었습니다.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사회가 함께 기억하는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사건이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인은 또 다른 피해자를 찾을 것이고 사회는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안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을 범인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진실의 조각이 모이면 언젠가 거대한 퍼즐이 완성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은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차분히 정리된 기록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력과 제보가 필요합니다. 시민 한 명의 목격, 작은 기억의 파편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관심 속에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정의는 결코 혼자 힘으로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지안 사건과 미령교 사건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언젠가 드러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억울한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범인의 발자취가 다시 드러나며 미궁의 사건이 풀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인제대교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가 멈춘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회상하며 교훈을 찾습니다. 정의가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를 지켜내지 못했는지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경찰의 수사 방식, 사회의 편견, 제도의 한계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곧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정의를 요구하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사건을 잊지 않는 것, 그 기억은 곧 범인을 향한 압박이 되고 언젠가 새로운 단서를 끌어올릴 불씨가 됩니다. 억울한 영혼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더디게 오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도착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정의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다는 믿음을 품고서 말이죠.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